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투자 의견을 참고를 많이 하는 이 김단태 채널, 거기에 조금 또 재밌는 것이 소개가 돼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미국 주식시장 한국화된다. 큰일 났다. 막 하는 이 오웬 라만트라는 엄청 유명한 우리 박사님이 계십니다. 파이낸스 박사이신데 이분의 이제 블로그 포스트에 나온 거를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또 한국의 현상, 밈 주식에 대한 현상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이분이 제 이 논문을 사이트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분께, 오웬 라먼트 박사님하고 또 김단태님한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오웬 라먼트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겠고요. 오웬 라마운트 교수님은 일단은 그 포스팅 제목부터가 아주 재밌죠. The US stock market is Koreafying. That's bad. 그랬습니다. 그게 지난해 6월 달 한 7, 8개월 된 포스팅인데 지금 이제 발견이 돼서 이게 얘기가 된 거고요. 거론이 됐고 Koreafying 뭐예요? 한국화된다. 한류의 파이낸스 버전이다 이거죠. 그죠? 근데 and that's bad 이겁니다. 이게 뭐냐? 배울 게 따로 있지. 한류에서 그것만큼은 배우지 말자.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포스팅에서 보면은 싸이의 그 인베스터 사이콜로지에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2012년에 막 떴을 때 그 아버지 주식이 뜬금없이 반도체 소부장 주식인데 막 8배 떴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논문도 썼고, 인터뷰 해가지고 미국 기자들하고 같이 춤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꼭 제가 필수적으로 보여드리는 코스 아닙니까? 그리고 시험에 꼭 이 문제 내면 반드시 틀리세요. 시험 문제 내가 낼 때, 그 DI콜 주식을 들고 있다가, 싸이가 신곡을 낼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그때 문제 내면 다 틀려요. 그죠?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데 사야 된다고 찍으세요. 신나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개미들이 신나가지고 막 최고점을 찍을 때가 바로 신곡 발표 딱 나오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밈 주식의 특징, 그죠? 관심도가 딱 하늘을 찌를 때 그때가 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것도 거기에 같이 가는 얘기죠. 주식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얘기할 때하고는 다르게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마켓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가 비일비재하게 또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회동포잖아요. 하지만은 이분이 한국을 예를 들어서 재밌으니까 한국이 유행이니까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케이팝도 그렇고 케이드라마도 그렇고 싸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전 세상에 다 알잖아요. 얘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한국을 이제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켓 허무주의 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얘기 들어보면은 뭐예요? 우리 눈치 게임 비슷한 거죠? 서로 저렇게 쳐다보다가 언제 치고 빠질까? 그죠? 막 같이 올라탔는데 언제 치고 빠질지 눈치, 그리고 쎄할 때, 그죠? 이미 늦었을 수 있다 하는 그거. 그런 것들, 이제 펀드멘탈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개미들이 신나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 위험하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정치 테마주,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쉽게 움직이는 게 리테일 인베스터다. 이 서브컬처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 아니냐. 뭐 한국의 특유한 점이라 그러면 요즘 케이팝이 워낙이 또 대세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는 더 강하게 이런 미디어에 의한 효과는 있긴 하겠지만 다른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다는 걸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좌우지간에 이러한 현상들, 시장 허무주의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 쭉 우리 김단태 채널에서 얘기를 재밌게 해주셨고요. 거기에서 사이테이션 보시면 마지막에 앤디 킴 나오죠? 네, 접니다. 그렇고요. 다른 논문들 재밌는 것도 다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Happily, we are not there yet. The nihilists are on the march, but they have not yet won. My fellow Americans, I say the following. Let us say yes to K-pop, K-drama, and K-cinema. But let us say no to K-finance. 이거 뭐냐면은 지금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킨 그 광기 아시죠? 그죠? 공매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여론을 들어서는 안 돼요. 학술적으로 공매도는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얘기를 또 이제 기록을 하면 또 댓글이 아주 쌍욕이 달립니다. 근데 그거는 댓글이 쌍욕이 달릴 수밖에 없는 그 메커니즘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제 클래스에 다 하잖아요. 유튜브 채널에도 해놨고. 거기도 또 댓글이 달려. 아주 부정적으로. 그죠? 심장 쫄깃합니다. 근데 그런 댓글에 오해하지 마시라. 그죠? 잘못된 여론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여론에 이 금융 감독자들이 휘둘리는 현상, 이거 미쳤죠? 그거는 순식간에 그렇게 공매도를 완전 금지시키는 건 후진국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러한 금융 후진국 짓을 나서서 해버리신 그 광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만 그런 광기에 휩싸였을까? 아니죠. 미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배우지 말자 하는 거.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좌우지간에 오웬 라먼트 이 교수님이 원래 교수님이셨는데, 그죠? 어떤 분이신가? 링크드인을 한번 보면은 재밌겠죠? 그래서 링크드인 이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보시면은, 그죠? 링크드인에 프로파일 페이지 나오시죠? 덥수룩한 수염에 인심 좋은 할아버지신 것처럼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시면은, 커리어 익스피리언스가 지금은 아케이디안 애셋 매니지먼트. 사실 헤지 펀드로 시작해가지고 커져서 애셋 매니저가 됐겠죠. 버스턴에 있는 아주 유명한 헤지 펀드가 되겠습니다. 애셋 매니저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전에는 웰링턴 매니지먼트 쪽에서 잠깐 계셨고, 그전에는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렉처러로 케네디 스쿨에 계셨던 걸로 압니다. 그다음에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로도 일을 하셨었고 그 전에 예일 대학교에서도 일을 하셨었어요. 뭐 탑스쿨을 다 찍고 댕기네. 완전 대단하시죠? 그다음에 그 전에 예일 대학교 이전에는 어디서 일하셨느냐? 시카고 대학교 유진 파마 교수님이 계신 마켓 에피션시의 대가인 분이 계시는 그런 곳에서 계시는데 이분은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하셨어요. 그럼 맞았겠어요? 서로 간에 안 맞았겠지. 하여튼 간에 시카고 대학교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는 efficient market hypothesis로 하드코어하고 노벨상 받으시고 거룩하시고 블라블라블라 뭔가 좋은 얘기 좋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비즈니스 스쿨은 이분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여러분 너지로 유명한 누구세요? 그 테일러 교수님. Taylor or Taylor,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it. 근데 그 교수님이 계신 게 바로 Behavioral Finance의 비즈니스 스쿨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그 텐션 느껴지십니까? 그 다음에는 그 전엔 뭐였었느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Assistant Professor of Economics. 이건 완전 수학 천재인 분이 이코노믹스 교수로 가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프린스턴 이거는 absolute best. 뭐 여긴 노벨상 많이 받으시라 그러고 여긴 존 내시가 계셨던 그쪽이죠. 매스매틱스로는 뭐 넘버 원 하는 곳이 프린스턴입니다. 그죠? 프린스턴에서 그것도 교수로 계셨어요. 허준희 교수님 지금 계신 거 아시죠? 필즈상 받으신. 참고로 제가 밥숟가락 좀 얹자 그러면은 그분도 저의 승무원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좌우지간에. 이분이 그러면 박사는 어디서 받으셨냐? MIT에서 이코노믹스 박사를 받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 엄청나신 분이죠. 오버린 칼리지 그랬는데 학부는 이제 리베럴 아트스 칼리지에서 아주 그 타이트하게 아주 교육을 대단히 잘 받으신 대단하신 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MIT 박사 해가지고 엄청난 커리어를 밟으시다가 교수하시다가 펀드 매니저가 되신 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분이 이제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관련해가지고 포스팅을 쭉 올리시는 곳이 바로 이쪽,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오베너믹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포스팅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제가 조금 이제 만들어 봤어요. 또 제가 가르치는 수업에 원우님들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마침, 그죠? 이번에 겨울방학 동안에 수업했던 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방학이라고 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쉬기는 뭘 쉬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교수님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방학도 모두 없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미국 상장사 CEO의 인터뷰가 방송되면 주가가 올랐다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 밈 주식이죠. 테마주.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흔히 국내 주식시장에서 펀드멘탈보다 분석력보다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자주 섞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컨대 선거철이 되면 정치 테마주, 그 오베너믹스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김단태 채널에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무슨 과거 태풍 노루가 북상했을 때 노루 페인트가 급등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해외 다른 국가 증시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관측되는지 궁금합니다. 쉬운 대답은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우리가 뭐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피가 흐르는 건 마찬가지고 마음 그 가슴이 뛰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아. 살다 보면. 이거 다 똑같아요. 미국도 우리도 다 있고 다른 나라도 다 있어요.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 각국 증시마다 행동 재무학적으로 드러나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셔서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제 얘가 벌써 탑저널에 나온 것들도 있죠. 트위터가 IPO를 할 때에 트위터라는 오디오 비디오 칼 스테리오 그랬는데 이게 홈 시애터 하다가 망하신 회사거든요. 핑크 시트에서 트레이딩 되는 말하자면 OTC로 오버 더 카운터로 여러분들 무슨 영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 영화 기억나시죠? 그 뭐예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사람이 주연을 했던 월스트리트에서 뭐 날려먹던 사람이 사기치던 그 작전 이런 거 하던 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전에 들어가기 쉬운 주식이 어떤 거냐? 핑크 시트에서 트레이딩 되는 이런 주식들이에요. 뭐냐면은 잘 나가다가 망해가지고 법정 관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법정 관리하다가 판사님이 땅땅땅 쳐가지고 얘 회생시켜. 그러느냐 아니면은 얘 정리해버려. 리퀴데이션, 처분해버려. 이러느냐. 이 판결에 따라서 대박과 쪽박이 오가는 그런 주식들. 어, 우리나라도 그런 법정 관리 주식들 있죠. 관리 대상 종목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핑크 시트에서 트레이딩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스닥이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제도권에는 못 들어가요. 위험하기 때문에. 망할 확률, 정리될 확률 90%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하지 말라 그러는 건데 이 트위터가 그런 신세가 있었어요. 1센트에 트레이딩 되던 시절에 갑자기 트위터가 IPO 합니다라고 발표하니까는 누군가는 신나가지고 이 주식을, 나 알지, 이 트위터. 그러고서 산 거예요. 1센트가 15센트로 되는 기적. 여기서 샀던 분들은 대박 났겠죠. 근데 이 순간에 사신 분들은 뭐겠어요? 쪽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왁 내려가고 이 산이 아닌 개벼 하고 내려가는 거. 이런 현상들 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탑저널에 나왔던 거는 MCI와 MCIC라는 거죠.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의 통신회사로 MC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MCI 월드컴. 그런데 이게 MCI 월드컴의 통신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MCI라는 티커 심벌을 가진 펀드가 막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미국에는 종목 코드가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회사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 주식 코드는 NVDA, 애플은 AAPL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MCI 그랬으면 MCI니까 MCI가 되지 않을까? 근데 MCI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MCIC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딩이 됐고 정작 MCI라고 하는 코드는 다른 펀드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Mass Mutual Corporate Investors Fund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웃기는 건 뭐냐면은 이 펀드의 구성 분자인 얘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 MCI 텔레커뮤니케이션에 뭔가 좋은 뉴스가 있다 그러면 이 MCI 펀드가 막 올라가고 나쁜 뉴스가 있다. 얘가 나쁜 뉴스가 있다 그러면 얘가 막 떨어지고,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코릴레이션이 엄청나게 MCI와 MCIC의 코릴레이션이 0.56까지 올라갔었고요. 정작 MCIC하고 그 다음에 AT&T 있죠. 얘네 코릴레이션은 16%밖에 안 돼요. 여기 56% 엉뚱한 애들끼리 이름 비슷한 동명이인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갔다. 이게 코릴레이션이 0.56인데 정작 같은 업종에 있는 얘하고는 0.16밖에 코릴레이션이 안 됐다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현상들이 이렇게 벌어진다. 밈주식, 비슷한 이름의 주식. 저도 또 우리 김영환 교수님이 우리 성대 경제학과에도 계시기 때문에 학기 초만 되면은 어, 그분한테 가야 될 이메일이 저한테 오고 저한테 와야 될 이메일이 그분한테 가고 이런 현상들이
현상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아이고, 인사를 그때 학기 시작하는데, 안녕하시옵니까? 인사하고, 또 제가 이메일 보내드리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김영환 교수님, 건강하시기 바라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좌우지간에, 저희 또 2014년에 오바마, 쿠바와 외교관계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막 그 뉴스가 나왔었어요. 미국에서 쿠바와 원수지간 막 이랬었는데, 그거 좀 관계 좀 이제 개선하자. 이렇게 쿨하게 얘기를 나오니까는, 그때 쿠바라는 CUBA라는 종목 코드를 가진 뮤추얼 펀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갑자기 주가가 뜨는 거예요. 핑 뜨고, 이산이 아닌 게 벽으로 폭락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거, 인베스터들의 착각, 그죠? 그런 개미들의 착각, 계속 국제적으로도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드래곤볼 기억하십니까? 그죠? 드래곤볼 만화의 작가, 도리야마 아키히라.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게 작년 3월 초입니다. 이때 무슨 주식이 또 들썩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들썩거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돌아가시니까는, 어떤 주식이 떴다가 폭락했을까요? 네, 드래곤 아닙니다. 손오공. 손오공 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손오공 완구업체 주식이 이렇게 트레이딩 되다가 이게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날부터 주식이 뻥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며칠간 확 올라갔다가 눈치 게임 하고서 팍 떨어지는 거죠. 원상 복귀가 됩니다. 이게 실제 사망일은 3월 1일이고요. 그때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하니까 미디어에서 얘들아 손오공이란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자! 이러면서 이게 개미들이 갑자기 파티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건 방법이 뭐 작전이라고 할 수도 없어. 누가 고의적으로 뭐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은 해야 되는데, 그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대처할 건가, 정말 막막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뭐예요? 주황색은 바이 더 웨이, 이제 주가 지수일 겁니다. 코스피인가 그럴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간 거 보시면은 95% 정도에서 거의 142%까지 갔다고 치면은 한 45% 이상 50% 가까이 떴다는 거죠. 벤치마크 대비 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이런 밈 주식 조심해야 되겠고요. 언제 이게 떨어질지 모른다. 그죠? 헤지펀드 입장에서 개미 귀신 전략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회사 CEO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둬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 사실 발음이 비슷하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발음, 철자, 이런 게 비슷한 것들은 사실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혹은 LLM 이런 걸로 해서 다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다. 누가 작전을 뭐 일부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가 가능은 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라는 보장은 없죠. 또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좌우지간에 이런 거에 열광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트에도 올렸지만은 그 오웬 라만트 교수님의 말씀에 이제 코리아를 배우지 마라 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지금 사실, 한국이 미국보다 뭔가 좀 앞서가는 거? 평행 이론이랄까? 그런 걸 전 좀 지난 20년간 좀, 15년간 좀 느낍니다. 뭐냐면은, 미국한테 닥치는 많은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사실 한국에서도 좀 있었지 않았나. 그거를 한국을 보고 배웠으면 쟤네가 좀 대응을 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우리는 주로 미국에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서 뭘 써먹는다. 이런 일방향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 쪽에서 먼저 겪은 다음에 그거를 좀 미국이 학습을 했으면은 좀 쟤네가 덜 실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뭐예요? 어, 저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좌와 우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먼저 우파적인 쪽에서 있었다가 좌파적으로 갔다가 다시 또
우파로 확 돌아선 때가 있잖아요. 노무현 정권 이후에 이 이명박 정권으로 확 돌아서는 거, 그죠? 좌파로 갈 때까지 이제 한번 시도할 때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보수 반동의 움직임이 확 일어났잖아요. 그런 거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쫙 좌파적으로 많이 갔다가, 그 다음에 보수 반동이 막 움직이는 게 트럼프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거기서 오는 혼란들이라든가 뭐 탄핵 그런 위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치적인 이 분열 거기에 갈등 이런 것들이 극으로 치닫는 거 우리도 한번 당 그런 걸 이제 겪었었고 미국도 한번 겪었었죠. 의회 난동 벌어진 사건 벌어진 것도 보셨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그죠? 뭐 그게 뭐 완전 똑같다 어쨌다 뭐 이런 거 갖고서 괜히 편들어가지고 저한테 욕하시지 마시고 악플 달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먼저 있었다가 갔다 하는 거를 좀 느끼게 돼요. 그리고는 그다음에는 뭐 금융감독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 갑자기 공매도를 다 느닷없이 다 전면 금지시키고 이거는 광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서 어떠한 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업틱 룰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 2, 3년간 테스트를 해보면서 학술적인 연구 결과 이게 의미가 있더라 없더라 이런 거를 테스트한 결과 우리 업틱 룰을 이제 없애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서히 예측 가능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 감독자들부터가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줍니다. 그게 선진국이란 게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그런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전면 금지 딱 때려버리면은 본인은 카리스마 쩌는 무슨 리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후진국적인 리더거든요. 선진국의 리더라고 하는 건 예측 가능하게 투자자들한테 이런 여지를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부족해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그분의 이제 커리어가 그 사람을 만들기도 했고 그 사람이 그런 커리어를 밟은 거고 등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살았던 젊었을 때는 우리가 후진국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말죽거리 잔혹사 같이 그냥 갖다 두드려 패고 막 이런 게 이제 카리스마 쩌는 지도자의 모습이고 막 이랬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이제 선진국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선진국부터 이렇게 커왔는데 이제 우리 저 같은 이제 이 중년 이상의 세대들은 선진국 시민으로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경험치가 평생을 계속 갑니다. 그게 이제 말만디에 앤드 나겔 이런 분들의 혹은 또 말만디에 테이트 얀 이런 분들의 연구 탑저널에 나간 연구 보면은 디프레션 베이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렸을 때의 공황을 겪으신 분들이 평생 공황의 기억을 되살려서 빚을 안 지고 산다. 보수적으로 경영을 한다.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분들은 안 잊어버려요. 우리나라도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거 안 잊어버리고서 가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후진국에서 태어났던 분들의 이 마인드로 계속 지도를 하시다 보면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사실 그 광기가 있은 1년 직후에 우리가 뭐예요? 이 비상계엄을 겪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석하든 여러분 알아서 싸우세요. 그만 싸우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매도 금지란 게 1년 전에 벌어진 거가 벌써 이게 프리루드, 뭐라 그러죠? 전주곡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가 올 거에 대한 전주곡, 파이낸스는 전주곡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런 광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같이 그렇게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는 선후배 하시라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광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스트롱맨 컬처, 내지는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마스큘리니티 내지는 뭐 공격성에 대한 연구를 제가 또 많이 했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근데 그 공격성이 유행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나르시시즘, 자기중심주의, 그죠? 세상에 자기밖에 없고 관종이고, 뭐 이런 분들이 판을 치고서 막 세상을 뒤흔드세요. 트럼프도 그렇죠. 이런 머스크도 그렇죠. 보면은 쭉쭉쭉 저게 뭐예요? 그 마스큘린한 거는 또 누가 그래요? 저쪽에 푸틴도 그렇고 이런 게 스트롱맨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이 판을 치는 거. 왜냐하면은 지금
불황이나 아니면은 양극화로 인해서 미국은 호황이라고 쳐도 근데 대다수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스트럭처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구조 속에서 아비규환 속에서 살다 보면은 도대체 한 가지 어떤 팔리시 갖고서 어떻게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 구조적인 여러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구제해 주실 분은 초인적인 슈퍼맨 같은 사람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는 슈퍼맨, 배트맨 같은 어떤 그런 카리스마틱한 스트롱맨이 우리를 지도해 주길 바라게 됩니다. 아비규환 속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맞춰져가지고 나지 그거 바로 나야 이러면서 막 나타나시는 분들이 바로 관종기 많은 분들이다. 트럼프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딱 맞는 지금 분들이고 그거에 흉내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표수를 위해서 지금 그 짓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 어떻게 냅둘 거냐. 예측 가능해야지 선진 시장이라 그랬는데, 저도 말하기가 부끄러워진 게 뭐냐면, 미국부터가 지금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 미국이, 그죠? 앞선 캐피탈 마켓의 미국이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모범 보이기는 틀렸다? 그냥, 갈 때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그죠? 뭐예요? 트럼프 취업이 아니라 취임하자마자, 어, 그린랜드 내놔라, 캐나다 내놔라, 파나마 운하 내놔라, 우크라이나 팽, 어, 이게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이 시계 제로의 상황이 막 되는 거.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케이디안 이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6개월 전이지만은 아마 예측했겠지. 대체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제발 좀 코리아 좀 담지 마라. 이거는 딴 거는 그래 몰라도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월 의장 갖고 나가라 어째라. 아니, 우리 중앙은행장이 정치권에 영향받으면은 경제 망가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멸의 길을 가는 거 아닌가. 뭐 중국한테 이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절박하니까 저런 건 알겠어요. 오죽하면 그랬겠니? 그 마음도 알아. 알 것 같아. 오죽하면 그 짓을 했겠어. 저도 동정심은 좀 가는데, 오죽하면 그랬겠나. 중국이 오죽했으면은 파나마한테 절해야 되고, 중국이 오죽했으면은 지금 뭐, 저 그린란드한테 절해야 되고, 중국이 오죽했으면은 이게 그다음엔 한반도를 쳐다보게 됩니다. 괜찮을까? 아직까지 뭐 이슈는 안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걱정됩니다. 어떻게 될 건가? 이 사이에 우리나라가 극좌 극고 지금 막 미친 듯이 이러고 싸우는 거 그만 좀 싸우시고 그냥 싸이 노래나 듣고 춤추면서 같이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다. 제발 좀 되돌아가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돌이켜보니까 세계화의 최정점을 상징하는 예술 작품이 바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 유튜브 그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때 플래시몹 터졌던 것들 있죠. 아예 에펠탑에서 사람들이 그리고 이탈리아 두오모 그 성당 앞에서인가요? 거기서 플래시몹 하면서 춤췄던 거 기억나세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각자 이제 신나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즐겼던 거 있잖아요. 그게 지구화의 최정점을 상징하는 의미의 예술 작품이 아니었을까? 싸이만의 예술 작품이 아니라 다 같이 공동으로 만든, 그죠? 그 기존의 헐리우드 엔터테인먼트와 다른 케이팝을 통해서 나왔다. 이게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가 그거잖아요. 나치에 반대해서 나치처럼 민족주의로 나가고 인종차별로 나가면은 홀로코스트 같은 비극이 벌어지고 서로한테 좋을 거 없고 결국 핵폭탄을 쓰게 되니까 그러지 말자 하는 반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뭐예요? 이 그 인종차별 그만하고 서로가 다 같이 쿰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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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쿰바야 하는 노래 있죠. 그죠? 내 인생 쿰바야. 이게 히피들의 노래인데 서로 어울려서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게 이제 막 치고 올라간 거죠. 그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말자는 거, 평화, 종전, 내지는 이런 거가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그거에 가다가 극단으로 쫙 가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가보다가 이제 끝나기 직전에 정점을 찌르는 게 플래시몹이 아니었을까,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와 다른 케이팝한테, 다른 다양성, 그제, 다른 민족이면 어때? 다른 인종이면 어때? 아시안 인종, so uncool하게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아시아 남자로 산다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아시아 남자가 노래 부르는 거 쳐주면서 같이 즐겁게 해주는 거 얼마나 좋아. 백인 우월주의를 넘어서 다원주의가 발전하여 이제는 동양인, 그것도 성차별주의자로 멸시받던 아시아 남자 가수가 나와서 춤추고 분위기를 주도했었던 거 있죠. 영어가 아닌 한글을 써가면서 인류 공통으로 따라하기 쉬운 말춤 췄었죠. 통신기술의 첨단이라 할 소셜미디어의 발달. 이런 걸로 인류 공통의 언어인 음악을 통해서 다 같이 즐겼고, 제도권 방송, 이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혁신적으로 즐겁게 서로 하나가 되는 거, 그런 느낌이지 않았는가. 그 플래시몹 하는 그 느낌이. 그런데 그 후로 다들 양극화 속에 적으로 갈라쳐졌고, 팬데믹이 닥치면서 모일 수 없게 됐고요. 그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중국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에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 도광양회. 지난 200년 동안 아편전쟁 이후에 지난 200년은 치욕의 역사였다. 우리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 중국몽, 이거가 중요한 거고, 저 barbarian, 우리가 가르쳤던 저 바베리안들이 감히 우리를 욕보였다 해서 서양 오랑캐들한테 우리가 침탈당한 치욕의 역사 200년이었다. 라는 걸 깊이 한맺히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그 생각을 못 한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쿰바야 이러면서 다 같이 잘 살면은 브레튼 우즈 시스템에서 우리가 조금 희생해 줄게. 어떤 점에서 달러 패권은 우리가 지는데 거기에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시간에 나옵니다. 데피시트, 뭐가 트레이드 데피시트 하는 거 우리가 데피시트 좀 해줄게. 뭐야 적자, 무역 적자 이런 거 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해줄게. 그러면서 가다가 안 되니까 닉슨 샥 한번 1971년에 하고 그 다음에 변동 환율제를 해줬죠. 그런다 하더라도 largely 미국이 감당해 줄게. 이런 기조는 계속됐어요. 물론 무조건 쿰바야 이러면서 자자 이건 아니었죠. 뭐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저 공산주의. 특히 누구냐면은 소련, 러시아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소련에서 세마이컨덕터 이 반도체의 핵심 기술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한테 정밀 폭탄, 스마트 폭탄을 갖고 덤벼들면은 그것도 핵 기술도 있잖아요. 그게 세마이컨덕터랑 합쳐진다? 그러면은 the worst nightmare possible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 유럽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독일의 사이언스 기술 그리고 일본의 과학기술, 이런 거가 저 소련하고 합쳐지지 못하도록, 짝짝꿍이 되지 못하도록 소련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핵심은 일본과 독일을 미국 편으로 두는 거야. 일본과 독일을. 그래서 일본한테 반도체 기술 갖다 주고 니네가 만들어라. 독일하고 협력하고. 왜냐하면 아니, 뭐가 웃기냐면은 일본하고 독일은 사실 전범 국가거든요.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왜 사과 안 하냐고. 일본은. 그죠? 미국은 왜 일본을 감싸고 돌았냐고. 왜냐하면은 소련이 무서웠어. 소련하고 일본이 짝짝꿍 하는 날에는 there's no future. 미래가 없다. 라고 보고 승산이 없다. 라고 보고서 일본과 독일한테 완전 홀렸었어요. 그게 브레튼 우드 시스템 하에 쭉 내려오는 기조였고 금융으로 해서 달러 패권 얘기 알겠죠? 근데 세마이컨덕터 얘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같이 가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그 미국에서 무시를 했던 거라 그럴까? 조금 경시했던 건 뭐냐면은 아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 아시아 민족들을 아시아 스터디가 덜 됐지. 유로센트릭하게 미국 사람들 마인드에는 일단 유럽이 중심이니까. 자기네들의 역사는 로마와 그리스부터,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서양 문물의 최정점을 갖다가 대서양 건너 이 실험실, 미국 땅에다 갖다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시아들에 대해서는 뭐 굳이 걱정할 거 있나. 그리고는 일본의 태도도 중요해요. 일본이 사실은 미국한테 태평양 전쟁 때 결정적인 한 방을 매겼었잖아요. 뭐냐면 펄 하버 1941년에 미국한테 때렸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원자탄 두 방 얻어맞고 나서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리니까 미국이 일본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얘네 보니까는, 양순하네, 말 잘 듣네. 그리고 평화 헌법을 네, 강행을 하잖아요, 메카가사가.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없다라고 안심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항상 그런 데 있어서 딱 눈치를 깐 거죠. 그러면서 이 미국한테 일단 납작 엎드려고, 개기지 말자. 개겼다간 좋을 거 없다. 철저히 배우자. 그리고 팍 숙이는 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학습 효과가 잘못 벌어졌다고 봐요. 저는, 저의 사견은. 왜냐하면 아시아 민족이 일본과 똑같은 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정작 자기가 아시아 민족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도 자기네들은 유러피안 스테이트, 그 유러피안 엠파이어들 중에 하나다. 우리는 2차 대전을 직접 수행했던 유러피안 엠파이어 중에 하나지, 아시아 민족하고는 다르다. 우리를 아시안 취급하지 말라라고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탈아시아적인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부터 나온 얘기 아니에요. 아시아를, 뭔가 열등한 아시아의 개념이고, 자기는 유러피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컬처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 분위기를 미국은 제대로 그 인식을 못한 것 같아. 그리고 미국 앞에 일본이 납작 엎드렸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아시아의 디폴트 비헤이비어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은 우리한테 개기지 않나 보다. 아, 중국의 15억, 코리아에 이 지금 몇 천만 있는 얘네들도 다 일본과 비슷한 거지. 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은 백인 입장에서 동양인 다 똑같이 생겼거든. 우리도 백인 보면 쟤네가 무슨 뭐 독일인지 스칸디나비아인지 구분 가세요? 아프리카의 뭐 콩고 사람인지 가나 사람인지 구분 가냐고요. 안 가거든. 그러니까는 태평양도 얼마나 넓어. 그 건너편에 저 끝에 있는 애들 걔네가 걔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안심을 했었어요. 안심을 하면서 모든 걸 갖다 퍼주네. 그러면서 일본 퍼주다가 그다음에 플라자 합의하고서 안 되고서 그다음에 한국한테 퍼주고 삼성 뜨고 그다음에는 중국한테 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중국한테 사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유학생들은 알죠. 유학생들은 압니다. 그 당시에 90년대 유학하셨을 때는 중국 애들의 위협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한테 엄청나게 페이버리티즘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유학생들 받고서 모든 기술이 다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런 거를 안심하고 다 줘버렸어. 그러면서 중국 학생들이 다 미국의 석좌 교수니 중요 요직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일본은 또 되돌아가지. 천인교회, 만인교회 하면서 그쪽 투자 왕성하니까. 근데 중국은 속마음이 어떻다고요? 도광양회. 우리가 당한 치욕을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라는 마인드가 있는 건데, 그게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이제 이제 뭐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미국 별거 아니네. 이거 미국 채권 우리가 다 들고 있는데 한번 팔아버려?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아, 얘네들이 일본하고 다르구나.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를 깨닫고서 get back. 그 미국의 공장들 다 중국으로 진출시켰었는데 아, 이거 다시 되돌려 와야 되겠다 하는 게 움직임이 2010년대부터 쫙 나오는 거죠. 그 얘기들이에요. 근데 좌우지간에 강남 스타일은 2012년에 그게 터지면서 최정점을 찍은 거고 되돌아가는 입장이 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렇게 벌어졌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벌어지는 거죠.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 리쇼어링 해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리고 강남 스타일이 글로벌화의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반글로벌화의 움직임이 그 전부터 물밑에서 있었던 거 아니냐. 점차 그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었다는 거를 뜻한다. 정치 경제적 양극화와 선동가들의 갈라치기 등이 그 전부터 사실은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힐빌리의 노래, 뭐 그런 이제 미국 부통령이 쓴 책도 이제 유행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공장 뺏겼다, 일자리 뺏겼다, 러스트벨트의 그 한 맺힌 얘기들, 사실 그게 2010년대 혹은 2000년대부터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요. 강남 스타일 플래시몹을 나라마다 동네마다 하면서 지구촌이 정말 하나가 된 것 같다라고 감탄을 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취향마다 혹은 이해관계마다 서로 따로따로 분열해서 따로 모이게 된다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강남 스타일로 플래시몹 한 사람들은 그 에코 체인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는 우리 몰랐지.
전 지구가 하나인가 봐.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이웃이나 가족일지라도 구독하는 소셜미디어 채널이 다르면 완전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처럼 서로 낯설게 여기거나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게 되잖아요. 이건 거의 유럽에서 16세기부터 한 2, 300년 정도 피비린내 나게 싸웠던 종교전쟁의 서막 같은 느낌이다. 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족 간이나 친척 간에도 서로 잡아 죽였다면서요. 구교, 신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천주교나 뭐 장로교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서로 견원지간, 원숭이와 개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싸우냐면은 비슷하게 생겼거든. 근데 비슷한 것들끼리 더 싸웁니다. 서로 잡아 죽였다면서요. 가족들끼리도, 친척들끼리도. 믿는 종교,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신념에 관한 건데, 극우파와 극좌파들의 난동을 보세요. 안 그런가? 지금 제정신인가? 에코체인버 효과로 인해서 가족들 간에도 서로 신념이 달라 멀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걸 안타깝게 바라보게 됩니다. 극우파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나는 중도인데 너가 개딸이야 이러시고 극좌파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내가 중도지 너가 일베야 이놈아 친일파의 후손 같으니라고 죽창을 이러시고 한숨 나와서 아예 말을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이래야 되는가? 최근엔 여기에 종교 집단들까지 가세를 하니까 완전 이성이 마비가 됐고 광기만 남았어요. 앞으로 종교, 신념 전쟁이 걱정됩니다. 이건 정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나지 않나? 내전 상황? 이것까지 걱정이 됩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적군을 죽일 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는 정도.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극단적으로 잔인하게 죽이고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게 언제냐? 종교 전쟁이래요. 특히 제대로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병들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알고 그냥 노밖으로 직진해 버리잖아요. 그 젊은 피. 테스토스테론이 30살 때 최정점을 이루는데 그때 향해서 가는 이 젊은 피. 얘네들이 잘못 세뇌가 돼가지고 그냥 칼을 휘둘러 버리면은 정말 잔혹한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순진하게 빠져들어가지고 이랬다 안 된다. 물론 몇백 년 전 종교 전쟁 당시에는 나름 대다수 국민들이 째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뭐 다른 경제적인 스트럭처럴한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이 또 있었을 수 있어. 그렇게 한데 뭐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열이나 아니면 그게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정도까지 가겠냐마는 앞으로 문제는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미국, 그리고 유럽,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일론 머스크 막 이렇게 해서 막 제스처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거 독일의 극우파를 지원해 준다면서요. 그 돈 갖고. 그죠? 양극화, 자본주의 자유롭게 자기 돈, 내 돈 내산으로 해가지고 산다는 거 저도 존중합니다. 파이낸스 교수니까 자본주의 최첨단, 최첨병을 길러내는 사람이라고 저 자부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도대체 어디까지 그걸 허용해야 되는가? 일론 머스크 저짓하는 거, 그런 것도 냅둬야 되는가? 어떤 아수라장이 벌어질까? 해결책이 뭔가? 해결할 문제의식이 있기는 한가? 어,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넘어갈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김반꿀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만 하면 꿀 빨고 돈 벌더라. 뭐냐면은 제가 걱정하는 거는 되게 쓸데없는 기우더라.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걱정거리들,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일은 없겠지. 그러면서 이제 안전한 세상이 곧 도래하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얘기들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